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회계학과의 최용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의사를 위한 아밀로이드 펫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특징적인 패솔로지가 존재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랑 그다음에 타우로 형성이 되는 뉴로피블라리 탱글이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견은 둘 다 이상 단백질이고, 이 이상 단백질은 뇌에서 알츠하이머 병일 때 특징적으로 쌓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적인 단백질,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경우에는 뇌의 영역별로 순차적으로 쌓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 영역 자체는 처음에 대뇌 피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손해까지 인볼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쌀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잘 명명이 되어 있고, 이는 과거의 어떤 병리적인 소견을 통해서 잘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 현미경적으로 소견으로 봤었을 때에도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은 뇌의 특징적인 형태로 침착이 되는 것이 잘 관찰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나 타우 뉴로피블라리 탱글 같은 것들은 뇌 조직을 통해서만 획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병리적인 소견을 참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하게도 살아있는 뇌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징적인 패솔로지가 이제는 펫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같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많은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펫으로 살아있는 뇌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패솔로지 변화가 확인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바이오마커들, 아밀로이드 베타나 이런 타우 단백질에 대한 특징들은 펫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시기적으로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알츠하이머 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 병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패솔로지적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쌓여 있는 특징이 있고, 또한 이 증상이 어떤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모두 잘 충족이 되었을 때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병리 소견인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나타나기 전, 즉 인지 저하가 나타나기 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을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은 증상이 일어나기 많게는 거의 20여 년 전부터 쌓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어떤 특정한 유전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부터 아밀로이드 베타가 먼저 쌓일 것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러한 환자한테 조기에 아밀로이드 펫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고요. 또는 임상적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우 전형적인 이미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단이 가능한 수준의 특징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밀로이드 펫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환자나 초기에 알츠하이머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나 또는 조기 인지 기능 저하에 해당되는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찍었을 때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이제는 미국의 승인이 받기 시작한 안티아밀로이드 드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밀로이드 펫을 기반으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 병은 이런 아밀로이드 플락을 기반으로 해서 타우 패솔로지가 더해지고, 거기에 어떤 신경 퇴행성 변화, 즉 뇌의 대뇌피질의 위축이나 또는 뇌의 대사가 떨어지는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특징적인 소견으로 합쳐져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알츠하이머 자체는 결국 질병이기 때문에 디멘치아, 즉 치매라는 증상의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까지 모두 합쳐져야 우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과정에서 인지기능 저하라는 어떤 증상과 그다음에 키 패소피지올로지에 해당되는 아밀로이드 및 타우 패솔로지가 함께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단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나 타우 펫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점이 되었고, 몇몇 환경에 따라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단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단 기준 자체가 매우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밀로이드와 타우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진단을 하는 흐름들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에이징과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한 NIAA 진단 기준에 따르면 바이오마커 기반 알츠하이머 진단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까지는 임상적인 진단보다는 리서치 온리 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는 바이오마커 진단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임상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진단 기준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약간 유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NIAA 진단 기준은 현재는 2023년 기준으로 새로운 드래프트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진단한다는 것에 대한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면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패솔로지가 이러한 펫 검사를 통해서 또는 CSF의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로 국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의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포지티브로 확인된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병태 생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알츠하이머 컨티니움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어떤 하나의 질병 엔티티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결국 아밀로이드 펫이나 CSF에서 측정한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라고 간주가 될 수 있고, 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환자군을 분류를 하는 것이 차후에 이러한 치료 등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등에 대해서 보다 확정적으로 환자군을 설정할 수 있고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진단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아밀로이드를 측정을 할 수 있는 펫 트레이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주요 트레이서들,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트레이서들 5가지들의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지 않은 환자의 전형적인 뇌이고, 우측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대뇌 피질에 전형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서들은 조금씩 구조적으로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촬영 방법도 다르고 조금씩 이미징 패턴들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뇌 피질에 이러한 아밀로이드의 침착 소견이 보이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펫 트레이서들은 현재까지 몇몇 트레이서들이 미국 또는 국내에 허가를 받아서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FDA에 승인받은 약제 3가지는 플루테메타몰, 플로르베타피어, 그리고 플로르베타벤이 해당이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선 FDA 허가받은 것 2가지와 더불어서 플로라프라놀이라는 트레이서도 역시 허가가 되어서 아밀로이드 펫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트레이서들은 종류들마다 조금씩 업테이크 타임이 다르거나 어퀴지션 타임 같은 것들을 조금씩 달리하거나 또는 이를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뇌 피질의 아밀로이드 침착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를 육안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임상적으로는 결국 이 환자들한테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한테 어떤 진단이나 치료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단에 대해서는 약 14에서 55% 정도,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펫스캔 이전과 진단이 달라졌다는 보고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한 이후에 임상의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즉 컨피던스 레벨 정도가 약 50%가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아밀로이드 펫은 환자의 현재 뇌 상태를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여주고 바이오마커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기존과 진단 자체가 바뀌거나 또는 진단 자체에 대한 확신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명한 트라이얼 중에 하나로 아이디어스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통해서 이런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된 환자들을 모아서 전향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약 60%에 가까운 환자에서 90일 내에 어떤 환자한테 처방을 하는 메디케이션 자체가 변경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하기 전과 다르게 촬영한 이후에 이러한 치료 자체가 변화를 하거나 또는 진단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아밀로이드 펫이 임상해 주는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밀로이드 펫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진단에 대한 확신도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미징을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터프리테이션은 현재는 대부분의 핵의학과 판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판독 기준은 시각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미국이나 국내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 펫 트레이서를 바탕으로 촬영된 펫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시각 기반 분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각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각각의 트레이서들마다 리커멘드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판독실에서 수행하는 것들은 여기 보여지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한 분석들을 육안으로 훈련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정확한 판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핵의학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상이 획득되어서 판독실로 넘어왔을 때 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획득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영상과의 어떤 레지스트레이션 정합도 같은 것들이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한 중간에 환자의 어떤 모션 등에 의한 아티팩트 같은 것들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퀄리티 컨트롤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자 펫 영상에 따라서 XCR, 코로날, 사지탈에 따른 육안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 환자의 그레이 매터, 즉 회백질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가 양성으로, 즉 대뇌 피질에 침착이 되었을 때는 특징적인 패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패턴들에 따라서 비주얼 인터프리테이션을 바탕으로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로 판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밀로이드 펫을 평가를 할 때는 일부 애매모호한 환자들도 존재를 하고, 또 이 시각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할 때는 모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의 이분법적인 판독을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 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정량적인 바이오마커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과거부터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량 기법들을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대뇌 피질에 선택적으로 흡수되지 않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잘 침착되지 않는 영역을 레퍼런스 리전으로 잡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섭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레퍼런스 리전을 어디를 잡느냐, 또는 주로 아밀로이드 침착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량 기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트레이서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섭취 패턴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기관마다 사용되는 장비나 펫 영상을 얻기 위해서 활용되는 리컨스트럭션 방법 등에 따라서도 이 퀀티피케이션의 결과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스케일을 바탕으로 정량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정량 지표 중에 하나로는 센틸로이드 스케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센틸로이드 스케일은 0이라는 값은 평균적으로 젊은 헬티 컨트롤의 SUVR, 즉 대뇌 피질과 레퍼런스 리정 사이의 섭취 정도를 평가한 이 지표를 0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또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환자의 평균 SUVR을 100으로 기준으로 한 다음에 이 중간에 해당되는 값들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구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면 기관이나 장비 또는 트레이서별 차이를 두지 않고 어떤 공통된 스케일로서 정량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현재는 다양한 임상시험 등에서 이 센틸로이드 스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틸로이드 스케일의 경우에도 어떤 이분법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결국 시각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포지티비티를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센틸로이드 스케일이 약 20에서 40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이키보칼한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시각적 판독을 바탕으로 이키보칼 포지티브, 네거티브 등으로 평가할 필요성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량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FDA 레이블 등에는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골드 스탠다드 자체는 이 아밀로이드 펫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적 판독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량 지표 자체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것과 여러 센터들을 통일된 지표로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임상시험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리얼 프랙티스 상황에서는 서로 판독자들 간의 어떤 아밀로이드 펫에 대한 판독이 조금씩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에 판독자 스스로도 컴피턴스 레벨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량 지표들을 활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판독자 간의 일치도가 증가를 하고 판독자 스스로의 컴피턴스 레벨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적으로 리얼 프랙티스에서는 정량 지표들을 보조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된 의학자들의 깊은 고민과 연구 끝에 현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이러한 appropriate use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던 것은 2013년에 미국 회계학회와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보고한 appropriate use criteria가 기반이 되었고, 현재는 특히 2024년에는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에 대한 임상적인 유용성이 기존에 더 누적된 근거들이 마련이 되고, 또한 안티아밀로이드 드럭들이 몇 가지가 어프로브가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개된 상태라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아밀로이드 펫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시나리오와 함께 몇 가지 얘기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기 진단에 대해서는 특히 MCI나 디멘치아 환자에서 이 아밀로이드 펫을 쓰는 것을 매우 적절한 유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나이의 기준은 65세 미만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MCI나 디멘치아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것의 에티올로지가 어떤 아밀로이드에 의한 알츠하이머 패솔로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밀로이드 펫을 찍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알츠하이머 디지의 전형적인 패솔로지를 따르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펫을 찍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CI나 디멘치아지만 어떤 에이티피컬한 피처를 보여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가 아니지만 치매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적절한 디멘치아의 에티올로지를 구분을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결정을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그니티블리 언임페어드, 즉 인지 기능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상인 환자들에서는 아밀로이드 펫을 사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인지 기능이 정상이지만 고령이라서 또는 가족력이 있어서 아밀로이드 펫을 찍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상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떤 오브젝티브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증명되지 않은, 다만 서브젝티브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펫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서브젝티브 코그니티브 디클라인, 즉 객관적이지 않지만 주관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면서 어떤 유전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포이4 등의 캐리어 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펫을 가지고 질병 진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아밀로이드 자체의 침착 자체는 질병의 심각도를 예측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기존의 보고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되는 것은 알츠하이머 발병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침착 자체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추후에 디멘치아가 이미 일어난 환자에서의 프로그레션을 예측하거나 또는 질병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반대로 타우의 경우에는 이 타우의 패턴 자체가 추후에 일어날 어떤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미리 예측을 하거나 환자의 심각도 자체를 평가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질병의 진행 정도에 있어서는 아밀로이드 펫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는 않고 타우 펫의 경우에는 이 질병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현재는 컨센서스가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이 미래 예측에 대해서 아밀로이드 펫이 MCI의 경우에는 미래 예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아밀로이드 펫 파지티브인 MCI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은 MCI 환자에 비해서 디멘치아로 넘어갈 확률이 약 3배에서 4배 이상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멘치아로의 전환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환자에게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밀로이드 펫이 적절하고 유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허가받기 시작한 이 안티아밀로이드 트리트먼트에서 아밀로이드 펫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티아밀로이드 트리트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아밀로이드가 포지티브인 것이 확인되는 환자만이 이 치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밀로이드 펫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나온 주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현재까지 미국에서 안티아밀로이드 트리트먼트로 승인된 아두카누막과 레카네막 경우에는 모두 아밀로이드 펫이 포지티브인 경우의 환자들만을 인롤을 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효과를 비교를 하였기 때문에 이 아밀로이드 펫이 환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현재까지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밀로이드 펫을 가지고 이런 안티 아밀로이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이를 치료를 모니터링하는데 이 펫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언설튼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FDA에 가속 승인된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에는 펫을 기반으로 한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이 약제 자체가 승인된 기록이 있고, 또한 펫으로 측정된 아밀로이드 플락 자체가 이 리덕션 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대변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두카누맙과 같은 약제들이 승인되었던 배경을 봤었을 때는 아밀로이드 펫이 이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데 적절하다라고 보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승인될 약제 후보로 잘 알려져 있는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이 도나네맙과 관련된 유효성 평가 트라이얼인 트래블라이저 트라이얼에서 이 어떤 특정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펫을 모니터링 하다가 아밀로이드 펫에서 네가티브로, 즉 아밀로이드 파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변화된 것을 확인이 되었을 때 이 약제 자체의 도즈를 바꾸거나 약제를 플라시보로 바꾸는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고, 그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펙트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환자들의 펫 상황에 따라서 치료 효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아밀로이드 펫을 치료 중간에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현재까지 보는 것이 점점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현재 임상에서의 진단과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실제 판독실에서 어떤 식으로 아밀로이드 펫을 평가를 하고 정량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임상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고 임상적인 에비던스가 쌓이면서 아밀로이드 펫에 대한 적절한 사용이 어떤 식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 기준에서 아밀로이드 펫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 실제 임상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 많은 신경회계학 전문가의 비주얼 인터프리테이션을 기본으로 하지만 향후에 치료적인 바이오마커나 진단 서포트 도구로서의 퀀티피케이션의 유용성은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근거 자료들과 또한 임상 시험들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아밀로이드 펫은 경도인지 장애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초기 진단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안티아밀로이드 트리트먼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반 진단 도구 및 치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